곽재식의 과학수다. 공학 박사이자 SF 소설가 또 화학 전문가이신 곽재식 작가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우리 세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바이러스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질 때까지는 우리가 이 코로나19는 바이러스잖아요. 네. 자, 바이러스와 세균 뭐 이런 거 헷갈리지 않게 우리가 이 세균 얘기를 조금 더 해서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알아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죠. 이제 확실히 알았거든요. 네. 제일 큰 덩이는 곰팡이균, 네. 그 다음이 세균, 네. 그 다음이 바이러스.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곰팡이균하고 세균은 자가 번식이 돼요. 네. 그렇지만 바이러스는 혼자 번식이 안 되기 때문에 숙주가 꼭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사람이나 또는 동물한테 있어야 되고, 곰팡이균은 진균제로 잡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균 또는 이 박테리아는 항생제로 잡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바이러스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거 만들기는 쉽지는 않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똑똑한 학생이었습니다. 김홍성입니다. 대단합니다. 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근데 이게 황색 포도상 구균 그거 얘기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끓여도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이게 잘 죽어야 되는데 잘 안 죽는다고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식중독과 관련해서 가장 친숙한 세균을 꼽는다 그러면 살모넬라균, 황색 포도상구균 뭐 이런 거를 꼽게 되겠습니다. 네. 살모넬라균은 이제 우리 몸속에 잘못해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살모넬라균이 우리 뱃속에서 자리 잡고 새끼를 치면서 그 양이 이제 불어나면 우리 뱃속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네. 복통이 일어나고 식중독 증세가 일어나는 그런 식으로 사람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네. 그래서 음식을 가열을 잘 해가지고 잘 익혀서 먹으면 살모넬라균도 다 이제 익어서 죽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살모넬라균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도 살모넬라균의 시체가 들어오는 것일 뿐이니까 문제를 안 일으킨다 이렇게 하면 이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황색 포도상구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뱃속에서 뭐 새끼를 쳐서 불어나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네. 황색 포도상구균이 자라나면서 독소를 내뿜습니다. 장독소 뭐 이런 이름의 독소를 내뿜는데 그 독소 자체가 이제 사람의 몸에 해로운 물질인 것이 네. 됩니다. 그래서 황색 포도상구균이 이미 어느 정도 묻어 있는 그런 음식 같은 경우에는 자연히 그 독소도 이제 어느 정도 뿜어져 나왔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웬만히 가열한다고 해서 있던 독소가 뭐 없어지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세균은 죽일 수는 있겠지만 구균은 죽지만 걔가 뿜어낸 독소가 거의 묻어 있구나. 그렇습니다. 그런 거네요. 그래서 황색 포도상구균 같은 경우에는 가열을 한다고 해서 쉽게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애초에 황색 포도상구균이 자라나지 않게 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뭐 요즘에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항상 나옵니다만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질병관리본부에서 펴낸 이제 식중독 예방 자료를 보면 네. 황색 포도상구균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섭씨 5도 이하의 낮은 온도, 추운 곳에서 냉장 보관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너무 추워서 황색 포도상구균이 살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얘네들이 가스를 안 내보내. 죽습니까? 영상 5도입니까? 마이너스 5도입니까? 영상 5도. 영상 5도 이하면은 그래도 죽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미 살아남는 게 있다 하더라도 이제 활발히 활동을 못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독소를 내뿜는 활동을 못 하게 되어서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라고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희 어머님 얘기가 아예 틀린 건 아니네. 왜냐면 이 냉장고에 일단 들어가면 거기가 뭔가 살균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약간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방심해서는 안 될 것이 예. 우리 보통 생명체가 추운 곳에서 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만 네. 북극곰 같은 뭐 이런 생물체를 보면 우리 친숙한 동물 중에서도 오히려 추운 데서 더 잘 사는 동물도 있지 않습니까? 펭귄도 그렇고요. 예, 펭귄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세균도 추운 곳에서 잘 자라는 세균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세균은 정말 적응력에 있어서는 어떤 생물보다도 잘 적응을 하는 생물이기 때문에 네네. 추운 곳에서 사는 세균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대표적으로 류코노스톡이라는 세균이 있는데 이건 처음 들어보는데요. 류코노스톡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으로
세계적으로 많이 언급이 되냐면 예. 주로 냉장 유통하는 뭐 고기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예. 뭐 투명한 포장으로 유통시키는 그런 냉장 고기가 상하게 되면 빵빵하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그렇죠. 그런 거 보게 될 때 있습니다. 있죠. 바로 그런 현상이 일어난 이유가 이 류코노스톡 세균이 자라나면서 그 고기에 있는 영양분을 갉아먹고 대신에 그런 기체 성분을 내뿜는데 보통 뭐 이산화탄소나 뭐 이런 계통의 기체를 내뿜는 것 같은데 그 기체를 내뿜다 보니까 부피가 내부에서 부풀어 올라가지고 그렇게 빵빵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식품을 냉장 유통하는 업자들에게는 예. 원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러네요. 세균이 류코노스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류코노스톡 같은 경우에는 영하의 온도에서도 잘 자라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식품 유통에서는 문제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특히 고기 같은 거를 잘 부패하게 만드는 류코노스톡? 이 류코노스톡은 몸에 안 좋은 겁니까? 그러면 이게 몸에 요게 좀 재밌는데 예. 몸에 안 좋은 종류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류코노스톡이 종류 중에는 이렇게 고기를 갉아먹다가 좀 끈적끈적한 물질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딱 썩은 고기인데 냉장했을 때도 썩는 경우에는 이 류코노스톡이 활동해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몸에 안 좋은 종류도 분명히 있습니다. 먹으면 안 좋겠네요. 그런데 이 류코노스톡을 일부러 이용을 해가지고 이거를 먹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류코노스톡을 일부러 그 세균을 먹는다고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면 바로 한국인들인데요. 우리 생각을 해보면 류코노스톡은 낮은 온도, 추운 온도에서도 잘 자란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추운 온도에서 음식을 일부러 발효시켜가지고 세균을 많이 자라나게 하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딱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치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류코노스톡을 키워서 그 류코노스톡의 활동에 의해서 김치 맛을 만들어내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운 곳에서 김치를 저장을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뭐 겨울철에 땅에 묻어둔다든가 김치 냉장고에 넣어둔다고 하든가 하면은 대부분의 세균은 잘 자라나지 못하겠죠. 너무 추우니까. 그렇죠. 그런데 일부 류코노스톡 세균은 자라나면서 류코노스톡이 그렇게 김치에서 잘 사는 세균인 경우에는 탄산 성분을 살짝 내뿜는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2018년 세계 김치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류코노스톡이 김치 속에 든 영양분을 먹고 뿜어내는 그 탄산과 당분이 김치의 맛을 상큼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이 류코노스톡 같은 경우에는 영하 1도의 온도에서 김치를 만들어서 익혀보면 처음에 들어갔던 양에 비해서 익는 과정에서 숫자가 한 6,000배 이상 늘어나는 것 같다. 이런 연구가 조사된 바도 있기 때문에 류코노스톡을 이용을 해가지고 김치 맛을 더 맛있게 하는 그런 용도로 아주 오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활용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저희 부엌에도 류코노스톡 이 저장 공간이 있네요. 김치 냉장고가 하나씩 다 있어서 류코노스톡을 이젠 좀 멋있게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김치 냉장고를 보면서 저게 류코노스톡 그 연구 개발 장비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사실 맞는 게 한국에서는 김치를 워낙 대표적인 전통식품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이런 과학자들은 김치에 있는 세균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김치에 대한 속설 같은 것이 정말 과학적인 근거가 있을까? 그런 식으로 연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김치를 담을 때 한꺼번에 많이 담아야지 김치 맛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좀 들어보신 경우 있으실 텐데 요즘 과학자들은 뭐라고 이거를 설명을 하고 있냐면 김치를 한꺼번에 많이 담으면 분명히 항아리나 독에 저장을 할 때 꾹꾹 눌러 담아서 김치를 저장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김치와 김치 사이에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김치를 저장해 둘 때 공기가 덜 들어가는 방식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기가 꼭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세균들은 그만큼 자라나기 힘들게 되고 공기가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세균 위주로 아마 살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균이 자라나는 것의 차이가 그 세균이 갉아먹고 뿜어내는 물질의 차이를 가져와가지고 미묘한 맛의 차이를 만들어서 더 맛을 좋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연구하고 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김치를 담을 때 뭐 풀을 쑤어서 좀 넣어주면 김치가 더 맛있어진다. 맞아요.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것도 현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기로는 풀 자체에서 나는 맛이 무슨 크게 김치 맛을 좌우한다기보다는 그 풀 속에 들어있는 영양분이
그 풀 성분을 잘 먹고 자라나는 세균을 자라나게 하는 그 밑밥이 되어주기 때문에 사실은 김치에는 그런 탄수화물 성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김치에 뭐 배추라든가 무라든가 이런 채소에는. 그렇죠. 그런데 살짝 그렇게 풀을 넣어주면 거기 있는 탄수화물이 그 성분이 있어야지 잘 자라는 세균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맛을 더 좋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연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뭐 온갖 여러 가지를 많이 연구하고 있어가지고 뭐 김치 만드는 회사에서는 이렇게 김치를 만들 때 들어가는 이런 류코노스톡을 비롯해서 여러 세균들은 대부분 다 우연에 의해서 임의로 들어가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맛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특정한 세균을 키워가지고 집어넣는 방식으로 맛을 더 좋게, 더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연구를 하고 있기도 하고. 김치연구소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세균별로 이렇게 어느 정도 들어가면 이게 맛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맛있는지를 계속 연구하겠군요, 진짜. 그렇죠. 그래서 뭐 김치 속에는 온갖 세균들이 그렇게 어울려서 살면서 갖가지 맛을 내기 때문에 김치를 연구하다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는 세균을 찾아내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심지어 뭐 2008년이죠. 12년 전 같은 경우에는 이소연 박사가 우주에 가가지고 우주정거장에 가서 실험을 할 때도 김치에서 발견한 이 류코노스톡 세균을 들고 가서 과연 이 김치 세균이 우주에서는 잘 살 수 있는지 우주정거장에서 실험을 할 때도 이 김치 세균을 들고 가서 실험을 했을 정도로 한국인의 김치 사랑이 세균을 연구하는 생물학 분야에까지도 좀 깊숙이 뿌리를 내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겠죠. 이게 발효가 바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김치의 맛을 이제 좌우하는 것인데, 근데 이게 또 잘못 김치를 보관하거나 그러면 이게 아예 상해버리거든요. 그 부패와 발효의 그 경계는 뭡니까? 그 사실 참 애매한 것인데 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미생물의 활동으로 인해서 물질이 바뀌어서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발효인 것이고 사람에게 해가 된다. 그러면 부패인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수천 년 전에 우리 조상님 중에 어떤 분 한 분이 겨울철에도 채소를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그거를 잘 절여가지고 땅속에 저장을 해놨는데 어느 날 꺼내보니까 그게 삭아서 맛이 시큼하게 변해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다 썩었구나, 다 부패됐구나 하고 버렸겠지만 어떤 분은 한번 먹어보고 새콤하니 좀 색다른 맛이 있는데 라고 하면 배가 안 아픈데? 뭐 그러고서 그렇게 되면 뭐 그 순간 이제 발효돼서 만든 새로운 음식인 김치가 탄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이런 경계가 자꾸 바뀌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쓰레기를 땅에 매립해두고 썩히는 거 이런 거는 누가 봐도 그냥 단순한 부패 현상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뭐 몇십 년 전부터는 매립지에서 쓰레기가 썩을 때 나오는 메테인, 메탄가스를 따로 뽑아가지고 그거를 연료로 활용하는 일을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예전에는 이제 부패라고 생각했던 그런 현상을 발효로 활용하게 되는 그런 일도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한편으로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옛 조상들은 이렇게 부패되는 것을 잘 활용해가지고 발효라는 이득이 되는 이런 현상으로 활용하는 이런 예들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현대의 우리들은 일부러 좋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뭐 인터넷 기술이라든지 통신 기술 같은 것들을 악용해가지고 범죄나 이런 데에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좀 우리의 조상들만도 못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문득 들기도 합니다. 칼의 양날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요 부패와 발효 요거를 잘 연구를 한다 그러면 지금 김치 같은 경우는 김치의 효능, 특히 뭐 항바이러스 성분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갖고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자, 우리 음식이 최고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됩니다. 자, 곽재식의 과학수다 공학박사 곽재식 작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